지금 현재 사실 저희들이 공부한 게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관련 보도들은 엄청나게 나오고 또 혐의 사항이 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정작 우리가 궁금한 건 또 보도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여쭤보려고 시작을 합니다. 네. 최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나눠서 보면 네 가지인데 특수활동비를 개인 착복하셨다는 의혹하고 국정원과 군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댓글 달았다는 의혹, 그리고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 그리고 다스 관련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유용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죄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국정원에도 특수활동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씨가 사적으로 받아서 사용했다면 그건 뇌물수수가 되고 또 국정원은 뇌물. 예. 네.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면 그건 횡령죄가 됩니다. 근데 청와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영수증 없어도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냥 막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2명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 있고, 예, 한 분이 다른 분인데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네. 근데 특수활동비가 비록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세부 항목까지 다 편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설계비 얼마, 건축비 얼마, 중간에 보상 나갈 거 있으면 보상비 얼마 이런 식으로 세목을 다 정해서 해야 되는데 특수활동비는 그런 게 없어요. 어디 쓸지 모르는 돈이고 나중에도 어디에 얼마 썼습니다라고 보고를 안 해도 되는 돈이거든요. 총액만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돈이라 그래도 관청에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인 이상에는 공적인 용도에 써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 이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시영 씨 집을 마련하는데 6억을 썼다. 이시영 씨가 전셋집을 얻는데 현금 6억이 막 나왔다. 현금 6억이. 네. 그런데 집 살 때 다 6억 현금으로 붙여갖고 하지 않나요? 그 정도는 다 하죠. 네, 하죠. 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약 특수활동비였다. 그것도 청와대 특수활동비였다. 그러면 그것까지 횡령이 아니라고 할 법률가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정말 불엄한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갔는데 명품 백화점에서 가방을 샀는데 그 가방을 산 돈이 이런 특수활동비였다. 이런 불온한 상상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 횡령죄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가방을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그렇죠. 걸 먼저 이제 전제를 하고 예.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가방을 사셨으면 그건 횡령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윤옥 여사님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어떻게 무슨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라는 말이냐. 그리고 내가 해외 순방 다니려면 나도 가방이 좀 가방 같은 게 하나 있어야겠다. 그래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네네. 네. 품위 유지 비용. 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품위 유지에 쓸 수 있는지는 저도 좀 아리송한데. 잠깐만, 그렇게 빠져나가면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 예, 근데 이제 그건 이해는 하는데 꼭 법률적으로 따지자면 품위 유지비도 어느 정도지. 막 가방이 3천만 원짜리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에르메스라는 게 아니라. 버킨백이 아니라. 예, 캘리백이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3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어야 품위 유지가 된다? 그거는 법률가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공금으로 샀으면 예. 나올 때 두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관용물이죠. 예, 안 두고 나왔죠? 그거 받았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가방 놓고 나오셨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김윤옥 씨 관련해서는 약간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님처럼 뭘 입어도 오태가 나는 분이 있고 뭘 입어도 안 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약간 심정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간 근데 여기서 잠깐 다른 질문 하나를 드려보면은
그 아까 국정원 특활비면 뇌물죄, 청와대 특활비면은 횡령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통 뇌물죄 하면 대가관계가 입증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는데 대가관계가 뭐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어떨까요? 뭐 그렇게 진짜 빠져나오면 큰일인데. 네, 그런 뇌물 피고인들은 모든 피고인들이 다 대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네. 그럼 왜 준 거냐? 그러면 그냥요. 뭐 이렇게 마음이에요. 예, 뭐 내 마음이죠. 뭐. 그러니까 보통 제일 흔한 거는 달래니까 줬다. 그런 것이고. 근데 이거는 전두환 노태우 사건 때 생긴 판례인데 그 대통령은 그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네. 또 특히 이제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을 줬다면 굳이 구체적인 대가 관계를 바라고 준 것도 실제로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줬다면 그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됐거든요. 네네. 그걸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도 그 재벌들이 막 많이 줬죠. 적게는 뭐 한 번 만날 때마다 30억, 뭐 많은 사람들은 100억씩 줬다 그래요. 100억씩 줬는데 그 100억을 왜 줬냐 그러면 뭐 그냥요. 뭐 관례라서요. 뭐 달라 그래서 줬어요. 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런 더 이상 입증을 못 했어요.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냥 대로 국정원장이 날 생각해서 줬어요. 마음이래요. 예,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대통령으로서 그 국정원의 인사권자잖아요. 네. 그 사람을 그 국정원장에 임명한 사람도 자기고 또 그 사람을 국정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꼭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서 항상 그런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을 해요. 자, 그럼 제가 그런 사건도 해봤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뇌물 수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준 사람도 죄가 있고 받은 사람도 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어떤 쪽이 더 큰가요? 받은 사람이 훨씬 크죠. 받은 사람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준 사람이 만약에 강요에 의해서 줬다 그러면 본인의 형량이 좀 줄어드나요? 많이 줄어들죠. 아하, 그렇군요. 그 뇌물이니까 예, 나중에 뱉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징도 다 되죠. 아하. 그러면 에르메스 버킨백을 절대 그러실 분은 아니고. 영부인이 구입매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가방 현물로는 납부가 안 되겠고 현찰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국가에다. 그렇죠. 그렇지. 이게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 바로 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돌려준다고 될 일은 아닌 거죠. 물론 이제 가방을 돌려주실 정 재산이 없으시면 가방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그거라도. 이제 그게 위험한 건 왜 그러냐면 물론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내 가방을 가져가라 해서 네. 검사가 가서 그 가방을 가져와 보면 네. 그게 아마 짝퉁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근데 뭐 때문에 저기 선량하고 순진한 검사들이 이게 짝퉁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검사님도 그런 거 몰라요. 예. 물론 이제 그 상폭견 단속하시는 검사님들 중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신데 그 검사님이 가서 압수를 해오셔야죠. 아, 그래야겠네요. 예. 검찰은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세게 질렀는데,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른다? 그러면 제일 하기 쉬운 변명 중에 하나가, 그 통치행위다! 이렇게 변명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만, 혹시 우리의 상상 속에서 했듯이, 백을 샀다라든가, 집값 사는 데 썼다든가, 이러면 통치행위라고 이게 변명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절대 안 되죠. 다른 어떤 정책 결정 행위도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잘못, 네네. 그것도 통치행위가 안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어떤 정책 결정에 관한 행동도 통치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판례에. 심지어 실제로 한번 다뤄진 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지원 의원님이 처벌받으셨을 때 대북송금이요? 대북송금 사건 때 그때 처벌받으신 이유가 현대가 대북 사업의 이권의 대가로 5억 불인가를 줬는데 북한에 보냈는데 그 보내는 과정에서 송금의 편의를 봐줬다라고 해서 외환관리법 이런 걸로 처벌받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건 실제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를
북한하고 현대하고 사업을 하게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건 고도의 정책적 행위잖아요. 그렇죠. 고도의 정책적 행위에 수반되는 사소한 그런 편의 제공 행위조차 통치 행위로 안 봐줘요. 아, 그렇군요. 빡세졌군요. 예,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통치 행위라고 본인이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진짜 없어요. 집을 사고 가방을 산 게 통치행위라 그런 주장을 해보면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고도 남을 그런 주장을 하겠지. 네. 국정원과 군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관진이나 원세훈으로부터 아직 이명박 지시로 댓글을 달았던 진술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나온다면 댓글 단 거는 어떤 식으로 죄가 적용이 되나요? 국정원 직원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정원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치 관여죄라는 죄목이 있거든요. 아, 이것도 정치를 관여한 것도 죄고 그거를 지시한 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럼요, 양쪽 다. 그럼요. 네. 요건 또 누가 더 높게 나올까요? 이런 역시 지시한 경우에는 쪽. 지시한 사람이 항상 높은 야, 형을 계속 받죠. 이명박 승리야. 그러네요. 아까부터 계속. 야, 역시 부하들이 상사를 이길 수 없어.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달고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이 해서 그런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솔직까지 안 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범죄 범죄인데 그 직원들 보고 댓글을 달라 그랬으니까 정치 관여죄가 되고 네. 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으니까 그 선거 임박해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으니까 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원세훈 씨가 처음에는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해서 일부 무죄 받아서 집행유예로 나갔다가 다시 고등법원에서 징역 법정 구속됐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했는데 그때 다시 징역 4년을 받았잖아요. 그게 작년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미 그래서 그 원세훈 씨가 그 죄로 고등법원에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저한테 이명박 씨가 지시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명박 씨도 마찬가지로 교사범이 되거든요. 4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겠네요. 원래는 그래야 맞는 거죠. 이것만 있다면. 그렇게 진술을 하면 원세훈의 형량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도 근데 그게 궁금해요. 그게 이제 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자백은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미 그 항소심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불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전에 답답해. 지금 원세훈 씨가 그걸 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러니까 좀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원세훈 씨가 자기가 지시를 실제로 받은 게 사실인데 그동안 말 안 하다가 말을 하더라도 이제는 원세훈 씨가 받은 징역 4년을 깎아줄 방법이 없어요. 안타깝네. 4년이면 그래도 4차 혁명 네. 산업혁명 진행 중일 테니까 버스 탄 데는 무리 없으실 것 적응하기는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어렵잖아요.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도 해야죠 이제. 예, 김관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군형법에도 또 마찬가지로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뒤에 맨 뒤에 조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군인이랑 군무원을 시켜가지고 그 장군님들이 정치 댓글 달라고 해서 사이버 사령관과 심리전 단장 이분은 대령이었어요. 근데 심리전 단장이 그 항소심까지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군형법상 정치 관여죄랑 뭐 직권남용죄 이런 걸로. 근데 그 사람들이 한테 김관진 씨가 지시를 했다는 여러 가지 서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술한 게 아니에요. 네. 서류가 나온 거군요. 예, 서류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김관진 그걸 가지고 다시 추궁을 했겠죠. 뭐 근데 그래서 김관진 씨가 구속이 됐다가 구속조포신으로 풀려서 지금 밖에 다니시긴 하는데 만약 김관진 씨한테 이명박 씨가 지시했다는 진술이나 또 어디 문서가 나오면 그러면 이명박 씨도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또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죠. 군형법을 어긴 거니까 군 교도소에 수감되나요? 뭔 소리야.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까? 예. 나도 그럼 막 저런 질문 막 할 거야. 아, 칭찬받았다. 예, 왜냐하면 그 첫째로 군인은 군 교도소에 수감되려면 현역 군인만 되거든요. 예, 현역 군인만 되고 현역이 아닌 상태가 되면 일반 교도소로 이감 가요. 별로 좋은 질문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위로해 준 것 같은데? 한편 그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이명박이 군인이 아닌데 왜냐면 이 사람 군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군대 면제 받아가지고 네. 기관진과 폐렴으로. 예. 기관지가 확장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군인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군형법 위반되느냐 하고 또 틀림없이 또 그 태극기랑 성조기 들고 흔드는 사람들이 군형법 적용 웬 말이냐 법치국가 이룩하자 뭐 이럴 거예요. 공범법리라는 게 있어서 공범과 신분법리라는 게 있어서 그 군인을 군형법을 위반하도록 민간인이 시키면 그 민간인도 군형법 위반죄가 돼요. 아, 그래서 아까 국정원법인데 대통령이 그거에 구속을 받나 했는데 그랑 비슷한 거네요.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한 쟁점인데 국정원 직원한테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명박 씨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명박 씨가 이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마찬가지예요. 공범과 신분 규정 때문에 국정원 직원 아닌 사람이 국정원법을 위반하게 시키면 그 사람도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지금 원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너무 늦게 해서 구제, 그러니까 형량을 좀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셨는데 그렇죠.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자백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자기 예. 그 변호를 위해서라도. 기왕 또 바깥에 나온 김에는 앞으로도 계속 바깥에 있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얼른 가서 그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쫙 써가지고 내면 그러면 왜 그 사람한테 다시 영장 치겠어요. 불구속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1심 판사님도 봐줄걸요? 제 생각. 만약에 그러면? 법을 보면은 이제 그 혐의마다 네. 그 죄명마다 다 공소시효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 댓글 공작건들은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고 여기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은 이분들이 댓글을 단 거는 2012년에 집중적으로 달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로부터 5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정원법 위반이나 국정원법 그 정치관여죄, 국정원법 정치관여죄, 또 군형법 정치관여죄는 다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럼 5년이 넘었으니까. 5년이 넘었어요. 아슬아슬 또 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요. 맞아요. 선거법은.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아주 중요한 규정이 있는데 공범이 기소가 되면 예.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야, 법은 살아있다, 진짜. 야. 그래서 18대 대선이 네. 끝난 지 6개월이 딱 되기 며칠 전에 원세훈 씨가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받았지만. 예, 그래서 처음에 그 대법원에서 중간에 파기환송 한번 했을 때 저도 그때 대법원 욕 많이 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명박까지 같이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공직선거법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공소시효가 까리까리한데 아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정리를 정말 잘해주셨고요. 자, 다음 죄로 가볼까요? 민간인 사찰. 이거 무슨 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 그 공범들이 처벌받아서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그 국무총리실하고 청와대의 행정관 비서관들이 쥐코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그걸 쥐코 동영상 이게 뭐죠? 그 이명박을 이렇게 되게 나쁘게 평가하는 내용의 유튜브 네네. 비디오였어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지금도 나와요. 근데 그걸 올린 그 김모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불법 사찰하고 또 영장 없이 막 가서 방시를 수색하고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뭐 방실 수색죄 이런 등등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게 2012년에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해서 이제 다 여죄까지 다 드러나서 네. 이제 그게 그 사건이구나. 네, 처벌받아서 작년에 그 중에 이영호라는 이명박의 고용노동 비서관이 있었고 이인규라는 뭐 공직기관 비서관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국가가 그 김모 씨한테 손해배상을 해주고 네. 국가가 이 범인들한테 이영호, 이인규한테 구상금 주라. 너네가 잘못한 거니까 너네가 잘못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해줬으니까 나한테 돈 주라. 이렇게 구상금 소송을 해서 이영호 씨한테 2억 2천 그리고 이인규 씨한테 1억 5천 정도 물어주라고 판결이 작년 8월 달에 났어요. 국가에 내주라고. 국가에 주라고. 국가가 피해자 김모 씨한테 배상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또 그렇죠. 이명박에게 그렇죠. 형량이 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영호 씨를 며칠 전에 검찰이 불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영호 씨가 그때는 제가 말 못했는데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등의 그 공범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이 흐름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원세훈은 당시에 그 이명박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굳이 말하면 이명박의 지심을 밝히는 내용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다들 개다소나 이명박이 시켜서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호 씨도 뭐 그런 진술을 할 가능성이 좀 보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작년 8월 달에 판결이 났잖아요. 2억 2천만 원 내놓으라고. 예, 내놓으라고. 그런데 그게 1심이라는 거죠. 네. 이제 확정이 아직 안 된 아직 거죠. 안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2억 2천을 이영호 씨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영호 씨가 2억 2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데 그걸 정말로 시킨 사람이 있으면 가서 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 달라고 할 사람이 제가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네. 달라고 할 사람이 돈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줄 리가 없다고 하면 자기가 왜 혼자 돈을 다 2억 2천만 원을 생돈을 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분도. 나는 대통령이 시켜서 눈물 머금고 한 일입니다 하면은 그 가담 정도가 줄기 때문에 비록 고의를 하더라도 구상금도 깎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이명박 씨한테 구상금 청구를 자기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낸 돈 갚아주시오. 예. 제 생각엔 지금 이명박이 바빠서 이거 이영호 씨를 못 챙길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야 어떻게든 연락을 해가지고 야 내가 그 돈 물어줄게. 그냥 끝까지 네가 한 걸로 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걸 알뜰하게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분들이 방실수색하고 가서 괴롭히고 했던 거는 2008년 9월에 한 행동이에요. 2008년 9월. 예. 근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소시효는 7년이거든요. 7년이니까 좀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중간에 근데 공범들이 이용호 씨, 뭐 이인규 씨, 뭐 이런 분들이 재판을 받았어요. 네. 근데 한 1년 몇 개월씩 받았거든요. 이게 마치 축구의 루즈타임 같은 거네요. 정확히 어느 정도 늘어난지 그동안 모르겠지만. 정지가 됐는데 어허. 조금은 아마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가 수사를 할 때 맨 처음에 이거부터 따져요. 아 그렇습니까? 나는 바쁘니까 공소시효 지나갔네?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좀 했는데. 네. 맨 처음에 이거부터 따지는데 이용호 씨를 왜 불렀겠어요? 지금 이게 아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형사 사건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자백을 하는 게 좋은 거고. 네. 지금 이영호 씨 같은 경우 형사는 자기 다 끝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이미 처벌 다 받았죠. 남은 거는 그 구상금 낼 거. 2억 예, 2천. 이게 돈 문제니까 돈 문제. 확실하게 하셔야죠. 예, 이게 돈 문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죠. 돈도 윤갑희 돈이고 소장이- 명예도 명예고. 윤갑희 소장님 말씀대로 이명박 씨가 굉장히 바빠서 못 챙겨요. 못 챙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거는 본인께서 영리하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직접 챙기십시오. 직접 챙기셔야 돼요. 자, 그럼 다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다스는 무슨 죄가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굉장히 많잖아요. 핵심만 좀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거는 정말 복잡하고 그 범죄 될 만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나타난 바로는 다스가 김경준의 스위스은행 계좌에서 140억을 돌려받았거든요. 네. 법원에서 그러지 말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에리카 김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합의 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꼭 합의한 것처럼 그렇게 돈을 돌려받았는데 그때 공무원이 그걸 도와줬다는 문건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LA 총영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청와대가 다 청와대, 나서가지고. 예. 수세청. 근데 공무원을 시켜서 자기 회사 또는 자기 형님 회사 돈 받는 예를 들면 뭐 채권 추심 업체처럼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센 겁니까?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 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붙는 죄인데요. 이게 벌금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저기 징역형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집유 아니면은 법정형의 벌금이 없는지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했는데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상대적으로 무거운 죄예요.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개인 착복, 국정화 군을 이용한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의혹, 다수 관련 의혹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죄목 중에서 가장 형량이라든가 벌금이 센 거는 어떤 죄목이죠? 그 뇌물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그래서 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돼요. 항상 뇌물이 진짜 제일 세더라고. 예, 10년 이상. 만약에 좋다. 국정원 특활비를 1억 원 이상 받은 게 뭐 증거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그게- 6억부터 출발. 예, 그게 만약에 인정되면 그게 가장 무겁죠. 아 이거 하나만 확실히 잡아도 참 그게 어디야. 아유. 사실은 뇌물이 만약에 인정되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벌금도 붙죠? 추징도 붙죠? 아 그렇구나. 이거는 또 추징이 붙는구나. 또. 예. 추징, 뇌물이 벌금.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징역도 하고. 근데 이 징역이 일반인들에 더 무섭겠지만 이명박에게는 추징이나 벌금이 정말 무섭겠네요. 저는 뭐 캐릭터를 잘 모르긴 하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연세가 7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뇌물이 인정이 되면 10년 이상 징역이 들어가시고 네. 그럼 10년 이상이었는데 뭐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는데 8순이 넘어서 이제 나오시기 때문에 그때 뭐 돈 쓸 시간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돈을 이것보다는 우리 이시영 씨가 좀 그러네요. 앞날이 캄캄하네 진짜. 여러 가지 네 가지 일단 혐의가 있는데 우리 멤버들의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되는 범죄가 뭐가 있을까? 하나씩 골라볼까요 한번? 지금 여태 나온 거. 예. 저는 여태까지 나온 거는 솔직히 제 성미에는 다 그렇게 대단한 범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유 소장님은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자방 쪽으로 가야지 진짜 큰 게 나오지. 사대강하고 사자방 쪽인 것 같고 지금 나온 거는 일단 잡을 수 있는 거 물증 중심으로 잡아 넣은 것 같고 이명박의 거대한 그 악에 비하면은 근데 형량이나 뭐 이런 거와는 떠나서 저는 그 이명박의 순수한 악을 갖다 증명하는 사건으로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보고 싶어요. 저도 그 부분이요. 예, 정말로 뭐랄까 그냥 평범한 민간인인데 그 사실은 그 민간인의 사업체를 빼먹으려고 이 지랄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분 블로그가 하루 방문자가 4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혼자 보는 그런 블로그였는데 스크래퍼로 보려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털어가지고 그 김모 씨의 개인 일상과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또 민간인 사찰뿐만 아니라 정치인 사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아, 뭐. 민간인 사찰했는데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지. 이명박 씨가 김모 씨만 그렇게 괴롭힌 게 아니잖아요. 괴롭힌 게 아니고 정치인도 많이 사찰하고 남경필, 정두원 이런 사람도 다 사찰했다는 거잖아요. 정두원까지 있습니까? 네, 본인이 사찰 당했다고 그래요. 변호사님, 네.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언제 나올까요? 나 제일 궁금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돼 있는데 그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타이트한 게 뭔데요? 제일 타이트한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직권남용. 직권남용. 예. 그거는 얼마 안 남았죠. 주지수가 진짜 큰일 했다 진짜 이거. 그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구속영장 발부되면 예. 어디 수감돼요? 그러니까 이제 17대 대통령 지내신 분이니까 그 18대 대통령이 수감되신 곳에 수감하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울구치소요? 아니요, 동부구치소요. 박근혜 씨가 그래? 왜 서울구치소에 있는 거 아니야 박근혜가? 그 사람 그냥 바지고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은 지금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신 최순실 씨. 그렇죠. 그렇죠. 맨날 헷갈려요. 저도 이거 헷갈리는데. 누구나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그 18대 대통령은 실질 그냥 바지가 한 명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부르죠. 진짜 제가 봐도 제가 이명박이라도 박근혜가 있는 곳으로 수감하라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급이 안 맞지, 실질적인 그게 안 맞죠. 오너죠, 오너. 그렇죠. 재계용으로 오너가 계신 곳에 가겠다. 사실 이명박도 무슨 협상하고 그랬을 때 최순실을 만나서 했을 것 같아요. 너 전직 대통령 잘 모실 거야, 안 모실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도 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방금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동부구치소와 그 내곡동 사저 이분은 지금 사전 논현동인데. 논현동이죠. 네, 논현동인데. 근데 내곡동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마음의 고향은 내곡동이잖아요. 5.6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적응 빨리 하겠네. 정 빨리 하겠어요. 자가용으로는 15분 정도 거리고 대중교통 440번 버스, 34번 버스를 타면은 편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탈옥을 하더라도 걸어서 가실 수 있겠네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그 내곡동이 굉장히 요진 게 네. 거기가 서울구치소도 가까워요.
제가 많이 역세권이네. 옥세권. 옥세권. 더블 옥세권. 더블 옥세권. 맞아요. 예.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투옥의 요지. 예. 내곡동에서 그 동부구치소도 가깝고. 그리고 서울구치소는 정말 그 길도 좋아요. 아, 그만 얘기해서 닦아 모르겠다. 추억의 요지. 최고다. 와, 유가표 소장님 요즘 개그 센스가 완전 식스 센스. 절정이다, 절정. 감정 몰입을 잘하면. 이명박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운 데 보내주세요. 네. 동부고치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명박이 외국으로 도망가서 망명 신청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나 진짜 걱정돼. 잠이 안 와. 지난번 발해인 갔을 때 망명설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발해인 거기 더울 텐데 하면서 뭐 걱정해 주시는 분들 체포조가 따라다니고 싶을 정도예요. 예, 그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가능성 사례를 있다. 예, 외국 사례를 봐도 최고 지도자가 나중에 부정부패에 걸리니까 네. 외국에 망명해 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인데, 네. 그러니까 이명박 씨하고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둘 다 일본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오사카 출신. 예. 그러니까 후지모리 대통령은 페루 사람이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이게 나오기 전에 하셨어야죠. 국정원 특활비 나오기 전에. 국정원 특활비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네. 그 각국의 정치적 망명은 형사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망명 신청하는 거는 안 받아주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 그래요? 예, 그 조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탄압을 받아야만 네. 가능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좋아하시는 나라에 망명 신청을 해서 거기서 망명을 받아주려면 그 나라의 외교부가 보기에 그 나라의 외교부나 외무성이 보기에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피신을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답변을 들을 줄 몰랐어. 그런데 이게 나오기 전이면 내가 모르겠는데 변호사시잖아. 그렇죠. 나오기 전이면 모르겠는데 어. 만약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 걸리면 네. 걸린 게 그대로 사실인 걸로 증명이 되면 아니 국가 예산 가지고 에르메스 백 산 사람이 무슨 망명을 신청하는데 받아주겠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국격이 기스가 가요. 만약에 그냥 우리 상상으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MB가 망명 신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추천해주고 싶은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우리 대학 가려고 하는데 공부를 못해. 그러면 캠퍼스에 잔디 깔아주고 들어가는 것처럼 가난한 나라로 가야 된다.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내가 가진 저수지에 좀 반띵할게. 그리고 좀 더 돈 얹으면 야 나라 이름 내 이름으로 바꾸자. 명박이란다 이런 식으로. 제3세계 최대한 가난한 나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프리카 오지 말고는 별로 그렇게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윗동네에 있는데 40km만 올라가면 북한이라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택시 요금 5만 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고향에서 가면 빨라요. 그럼 명박이가 행복이 몇 개 사주면 들어가는 거야. 내곡동 사저에서 노령동 기준으로 하면은 직선거리 한 80km밖에 안 될걸요? 3파선 넘어가는데? 북한으로 가면 진짜 우리나라 보수 진영은 정말 1000년 동안 집권을 못하겠다. 우리 그거 하자. 북송 캠페인. 좋다. 이명박 북송 가려면 북한 가라. 북한도 뭐 어차피 그거 저 명부에 반다고 국격에 기스가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고맙지. 이미 뭐 갈 대로 간 기스인데 뭐. 괜찮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 같은데요. 아프리카 오지보다는 기후도 좀 나을 것 같고. 자, 이제 우리가 견적을 낼 때도 그랜드 토탈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여태까지 나온 얘기 갖고 한번 그랜드 토탈을 한번 내보면은 이거 다 그냥 예상경량 갖고 다 그냥 숫자로 더하기 해서 더하면 내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게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이 직업병 되게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한다. 변호사님 그냥 토탈로 그냥 감으로 쳐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 최순실 대통령이 최순실 대통령이요? 예. 이게 습관 자꾸 입에 붙여야 돼요. 최 대통령. 예, 최 대통령이 25년 구형을 받으셨잖아요. 네. 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구형이 25년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검찰 구형이 말씀이시죠. 검찰 검찰이 예. 법원에 원하는 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15년 15년. 아, 나오시지 실망스러워. 않을까. 그래도 MB 정도면 한 150년 이렇게 전심 나오는 거 상하지 아닌가? 않을까요, 우리가? 150년 나오면 좋은데 그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흡수주의라 그래서요. 죄를 100개를 지어도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의 2분의 1만 가중해요. 그러니까 일정량 누구처럼 죄 지은 게 많으면 그 뒤에 죄 몇 개 더 지어도 그렇게 큰 대세 차이는 없어요. 좀 아쉽네. 덤프트럭 지나가면 그 뒤에 티코 지나가도 자국 안 남는 것처럼 그냥 흡수를 시켜버리는.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뇌물이 10년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10년이 맥스면은 거기다가 50% 더해서 한 15년 보시는 거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뇌물은 10년이 미니멈이에요. 아. 1억 이상 뇌물은 진짜 미니멈이 10년이에요. 6억이면 곱하기 6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법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뇌물을 1억 이상 받은 게 인정이 됐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몇 개를 또 조사해 보니까 횡령도 한 10억 했네? 그렇게 되면 그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10년 이상 45년 이하가 돼요. 원래 징역이라는 거는 유기징역이라는 네. 거는 그 상한이 30년이라는 말이 뒤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30년 이하라는 말이 뒤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무거운 걸 하나 질 때마다 그 뒤에 45년이 붙고 그 뒤로 더 붙으면 사실은 그렇게 그게 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일단은 요거 4개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 이외에도 사자방, 4대강 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많은 범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재판 중에 올라갈 수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그것도 되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명박 씨가 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죄가 나와가지고 또 기소를 했어. 그럴 때는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별건이니까 예. 그냥 플러스가 되는군요. 아, 더 커지는구나. 예. 아하. 그런데 물론 그 형법에 찾아보면 그런 경우에는 동시에 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때는 형을 되게 작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 어쨌든 15년 깔고 나오는 대로 또 플러스가 되고 괜찮다. 아 근데 또 여기에 맞춰 또 추징금 벌금도 쫙쫙 나오죠. 계속 붙죠. 만약에 그거 추징이 되는 범죄면 추징은 또 흡수주의가 없어요. 아, 추징은 다 전액해요. 야, 그럼 이거 정말 우리가 또 이명박 대통령을 또 나름대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그러면 빨빨 불어라. 한 방에 치고 가는 게 제일 좋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런 것도 지금 당장 무슨 뭐 국정원 특활비 뭐 이런 걸로 재판 받은 다음에 엉뚱하게 서류 나오고 증거 나오고 이래가지고 잘못한 게 나오면 그러면 교도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받아야 돼요. 저도 딱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제 좀 적응할 만하면 또 재판받고. 예. 그래서 이감도 안 시켜줘요. 504호 나와라. 그래서 또 재판받고. 504호 될 것 같습니까? 야, 이거 진짜 징역 12년 받아서 앞이 캄캄한데 별건 받아서 또 3년 더 붙고 그러니까. 또 있다 또 보니까 또 한 2, 3년 더 받고 그렇죠. 이러면 이거 진짜 군대 제대 가지고 계속 뭐 저기 1년 더 연기되고 이러는 거 똑같은 근데 거 아닙니까? 좋게는 항상 자백은 빨리 할수록 좋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명박 씨가 징역 5년 받을 수도 있어요. 빨리만 하면 아니, 자수하면. 자수하면. 그래서 자기 혐의 사실을 숨김없이 잘 털어놓고 그렇죠. 부르기 전에 먼저 가서. 근데 부르면 안 돼요. 그럼 자수가 안 되는 거죠. 부르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 이명박 변호인단은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서두르자고. 변호인단이 아직 내가 다 마음이 급해. 구성이 안 됐어요. 아, 그런가? 빨리 만들지. 좀 아깝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최순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징역 25년 구형을 받으면서 절규하셨어. 차라리 날 죽여라 하면서. 그렇죠. 아니, 뭐 옥사라는 소리냐 뭐 이러지 않으셨나? 맞습니다. 네. 그런가? 두 가지 얘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나를 죽여라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나한테 사형을 구형해라 이러는 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형량을 막 늘려달라고. 나한테 막 사형을 추구해달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이명박 씨가 지금 나오는 혐의에 사형이 있는 범죄는 없고 무기까지는 있는 예, 거죠. 무기까지만 있어요. 아, 아깝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법정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인 상식으로는 겁나서 법정에서 말도 잘 못할 것 같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이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순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정을 뭐 엄청 다니잖아요. 뭐 일주일 내내 법정을 다니잖아요. 이제 전문가 법정로. 되셨죠. 예, 프로 법정로. 예, 그러니까 법정 출입도 여러 번 하다 보면 막 만만하고 졸고 그래요. 박근혜는 특히 너무 익숙하니까 막 자더라고 그냥. 예. 이명박이 만약에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된다면 네. 이 정도 건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그 수입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얼마 정도 해야 변호사 부르는 게 값 아닌가 그 정도는? 부르는 게 값이 되나? 근데 이제 모든 변호사는 그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이 나쁘다는 이유로 변론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네. 만약에 이 정도 건수면은 금액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직하게 하면 그 사무실에 3년 매출을 다 받아야죠. 그래, 3년 동안 일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른 일 못해요. 아.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담. 일이 이래거나 시작하면 너 나 때문에 유명해지잖아. 이거 공짜로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오. 예. 그리고 협찬해달라고. 예, 또 중요한 게 3년분 매출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뭐 직간접으로 들은 얘기에 따르면 그 매출액을 전액 다 받을 때까지는 전액 다 통장에 입금될 때까지는 변론 활동을 시작하면 안 돼요. 믿을 수 없으니까. 예, 왜냐하면 처음에 한 10% 주고 나서 뭐 끝까지 안 주고 뭐 이런 경우에 뭐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아, 난 이명박 그냥 국선 변호사 쓸 것 같아. 야 정말 근데 변호사가 이명박한테 돈 뜯기는 사태가 벌어지면 참 그 변호사는 얼마나 이 치욕스러울까. 그리고 뜯긴 사람 우리나라 전체가 뜯겼는데요, 뭐. 맞아. 아 그렇구나. 일종의 룰렛으로 국선 변호인이 선정이 됐어. 오늘 내 순번이 이명박이야. 그러면 그 변호인의 느낄 그 감정도 네. 예, 대단할 것 같네요. 씨발 이걸 내보고 다 하라고? 우리 진짜 정말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국선 변호사가 혼자서 그걸 맡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못해. 저도 그걸 아직 파악하지 못한 범죄라. 그냥 뭐 미안하다 해야지. 피고인이 뭐 나이가 많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네, 그게 좋겠네요. 70살이 넘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네. 양형 요건이에요.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예. 그렇군요. 고려인 점을 감안해서 그냥 편하게 계속 계셨으면 합니다. 뭐, 한 100년 이렇게 때리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아, 진짜 하나 또 궁금한 게 네. 언제쯤 포토란에 쓰게 될까요? 윤가피 소장님 같은 경우는 1말 2초? 1말 2초를 보셨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그 날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네, 그 2월 24일 전에는 서야 돼요. 2월 24일이. 왜 그러냐면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공소시효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슬아슬한 게 몇 개 있다고. 아리까리한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또 공소시효가 진행 안 해요. 오! 정지되죠 그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2월 24일, 2월 25일이 언제 무슨 날이냐면 그 인수위에 넘겨준 날?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서 퇴임한 지 5년이 되는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때부터 날이군요. 공소시효가 다시 재개되는 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죠. 공소시효 5년짜리 범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비극적인 날 최성식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축하 이벤트를 하실 건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글쎄 뭐 와인을 좋은 걸 하나 딸까 뭐 그 생각 중입니다. 어디서 따실 겁니까? 뭐 집에서 딸까 했는데 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성식 변호사님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 정리해봤고요. 어떤 형량까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아마 최근에 정치 팟캐스트, 시사 팟캐스트, 라디오 프로그램 통틀어서 이렇게 우리처럼 1시간 풀로 정리한 방송 우리밖에 없지 않나요? 진짜 최성식 변호사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딴 데 나가면 5분밖에 시간 안 줍니다. 우리 1시간씩 통통. 네. 그런가요? 우리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홍보할 기회를 줬잖아요. 우리 MB 아니니까 우리가 MB처럼 돼버렸어. 아니, 나는 뭐 홍보 안 해도 되는데. 최성식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에도 또 멋진 저희가 또 조언 구할 수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 테니까 그때 또 바로바로 나오죠. 바로바로. 바로 와주실 거죠? 예, 또 나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광입니다. 제가 몇 분한테 제가 모르는 거 많으니까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님하고요. 네. 또 박영산 의원님 그리고 광주의 법무법인 맥의 권호성 변호사님한테 제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하셨구나. 현직 의원 두 분과 법무법인의 또 변호사님 다른 분과 정리를 하신 거예요. 정치시대 콘텐츠가 이렇습니다. 아니, 틀리면 안 되니까 저분은 유리 팟캐스트인데. 그러니까요. 다음부터 오실 때는 뭐 좀 갖고 오세요. 먹을 거라도. 좀 자세가 안 돼 계시네. 티켓가 안 나오셔. 술 사신데. 우리 술 얻어먹는 거야? 그만해.
농담인 거 알죠, 성식이 형? 예. 대답 안 한다. 그리고 저는 개업 변호사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홍보나 이런 거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예. 빨리 개업을 하세요. 그 권호성 변호사님하고 또 그리고 오늘 도와주신 박범계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권수성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곳이 광주요. 광주? 예. 근데 서울도 오세요? 예, 펌 이름이 법무법인 맥이요. 맥. 예. 아, 좋습니다. 맥 기억해 주십시오. 네. 맥킨토시 구입하실 때는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십시다. 지금까지 정치인세계 김남훈, 하승주 윤가피. 최성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전두환 노태우 사건 때 생긴 판례인데 그 대통령은 그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네. 또 특히 이제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을 줬다면 굳이 구체적인 대가 관계를 바라고 준 것도 실제로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줬다면 그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든요. 네네. 그걸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도 그 재벌들이 막 많이 줬죠. 적게는 뭐 한 번 만날 때마다 30억, 뭐 많은 사람들은 100억씩 줬다 그래요. 100억씩 줬는데 그 100억을 왜 줬냐 그러면 뭐 그냥요. 뭐 관례라서요. 뭐 달라 그래서 줬어요. 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런 더 이상 입증을 못했어요.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냥 대로 국정원장이 날 생각해서 줬어요. 마음이래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대통령으로서 그 국정원의 인사권자잖아요. 네. 그 사람을 그 국정원장에 임명한 사람도 자기고 또 그 사람을 국정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꼭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서 항상 그런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을 해요. 자, 그럼 제가 그런 사건도 해봤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뇌물 수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준 사람도 죄가 있고 받은 사람도 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어떤 쪽이 더 큰가요? 받은 사람이 훨씬 크죠. 받은 사람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준 사람이 만약에 강요에 의해서 줬다 그러면 본인의 형량이 좀 줄어드나요? 많이 줄어들죠. 아하, 그렇군요. 그 뇌물이니까 예, 나중에 뱉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징도 다 되죠. 그렇습니까? 아하. 그러면 에르메스 버킨백을 절대 그러실 분은 아니고. 영부인이 구입매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가방 현물로는 납부가 안 되겠고 현찰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국가에다. 그렇죠. 그렇지. 이게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 바로 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돌려준다고 될 일은 아닌 거죠. 물론 이제 가방을 돌려주실 정 재산이 없으시면 가방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그거라도. 이제 그게 위험한 건 왜 그러냐면 물론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내 가방을 가져가라 해서 네. 검사가 가서 그 관여죄라는 죄목이 있거든요. 아, 이것도 정치를 관여한 것도 죄고 그거를 지시한 것도 죄가 되는 그럼요, 거죠. 양쪽 다. 그럼요. 예. 요건 또 누가 더 높게 나올까요? 이런 역시 지시한 쪽. 경우에는 지시한 사람이 항상 높은 야, 형을 계속 받죠. 이명박 승리야. 그러네요. 아까부터 계속. 야, 역시 와, 부하들이 상사를 이길 수 없어.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달고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이 해서 그런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솔직까지 안 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범죄인데 그 직원들 보고 댓글을 달라 그랬으니까 정치 관여죄가 되고 네. 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으니까 그 선거 임박해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으니까 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원세훈 씨가 처음에는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해서 일부 무죄 받아서 집행유예 나갔다가 다시 고등법원에서 징역 법정 구속됐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했는데 그때 다시 징역 4년을 받았잖아요. 그게 작년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미 그래서 그 원세훈 씨가 그 죄로 고등법원에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저한테 이명박 씨가 지시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명박 씨도 마찬가지로 교사범이 되거든요. 4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겠네요.
원래는 그래야 맞는 거죠. 이것만 있다면. 그렇게 진술을 하면 원세훈의 형량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도 근데 그게 궁금해요. 그게 이제 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자백은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미 그 항소심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불지.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전에 답답해. 지금 원세훈 씨가 그걸 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러니까 뭐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원세훈 씨가 자기가 지시를 실제로 받은 게 사실인데 그동안 말 안 하다가 말을 하더라도 이제는 원세훈 씨가 받은 징역 4년을 깎아줄 방법이 없어요. 안타깝네. 4년이면 그래도 4차 혁명 네. 산업혁명 진행 중일 테니까 버스 탄 데는 무리 없으실 것 같아요. 적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것 같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도 해야죠 이제. 네, 김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군형법에도 또 마찬가지로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뒤에 맨 뒤에 조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군인이랑 군무원을 시켜가지고 그 장군님들이 정치 댓글 달라고 해서 사이버 사령관과 심리전 단장 이분은 대령이었어요. 근데 심리전 단장이 그 지금 현재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관련 보도들은 엄청나게 나오고 또 혐의 사항이 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정작 우리가 궁금한 건 또 보도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여쭤보려고 시작을 합니다. 네. 최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나눠서 보면 네 가지인데 그 특수활동비를 그 개인 착복하셨다는 의혹하고 그 국정원과 군을 동원해서 그 선거에 개입하고 댓글 달았다는 의혹 그리고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 그리고 다스 관련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그 유용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죄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국정원에도 특수활동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그 이명박 씨가 사적으로 받아서 사용했다면 그건 뇌물수수가 되고 또 국정원은 뇌물. 예.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면 그건 횡령죄가 됩니다. 근데 청와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영수증 없어도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냥 막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2명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지금 그 서울구치소에 가 있고, 예, 한 분이 다른 분인데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네. 근데 특수활동비가 비록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세부 항목까지 다 편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설계비 얼마, 건축비 얼마, 중간에 뭐 보상 나갈 거 있으면 보상비 얼마 이런 식으로 세목을 다 정해서 해야 되는데 특수활동비는 그런 게 없어요. 어디 쓸지 모르는 돈이고 그 나중에도 어디에 얼마 썼습니다라고 보고를 안 해도 되는 돈이거든요. 총액만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돈이라 그래도 관청에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인 이상에는 공적인 용도에 써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 이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시영 씨 집을 마련하는데 6억을 썼다. 이시영 씨가 전셋집을 얻는데 현금 6억이 막 나왔다. 현금 6억이. 네. 그런데 그런데 살 때 다 6억 현금으로 각자 갖고 가지 않나요? 그 정도는 다 하죠. 네, 하죠. 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약 특수활동비였다. 그것도 청와대 특수활동비였다. 그러면 그것까지 횡령이 아니라고 할 법률가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정말 그 불엄한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갔는데 명품 백화점에서 가방을 샀는데 그 가방을 산 돈이 뭐 이런 특수활동비였다. 이런 불온한 상상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 횡령죄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가방을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그렇죠. 걸 먼저 이제 전제를 하고 예.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가방을 사셨으면 그건 횡령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윤옥 여사님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어떻게 무슨 그 비닐봉다를 들고 다니라는 말이냐. 그리고 내가 해외 순방 다니려면 나도 가방이 좀 가방 같은 게 하나 있어야겠다. 그래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네네. 네. 품위 유지 비용. 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품위 유지에 쓸 수 있는지는 저도 좀 잠깐만, 아리송한데. 그렇게 빠져나가면 어떡합니까? 그거 큰일 났네. 예, 근데 이제 그건 이해는 하는데 꼭 법률적으로 따지자면 품위 유지비도 어느 정도지. 막 가방이 3천만 원짜리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뭐 에르메스라는 게 아니라. 워킹백이 아니라. 예, 뭐 텔리백이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3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어야 품위 유지가 된다? 그거는 법률가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공금으로 샀으면 예. 나올 때 두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관용물이죠. 예, 안 두고 나왔죠? 그거 받았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가방 놓고 나오셨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김윤옥 씨 관련해서는 약간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님처럼 뭘 입어도 오태가 나는 분이 있고 뭘 입어도 안 나는 분이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 약간 심정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간 근데 여기서 잠깐 다른 질문 하나를 드려보면은, 아까 국정원 특활비면 뇌물죄, 특활비면은 횡령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뇌물죄 하면 대거관계가 입증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는데 대거관계가 뭐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진짜 빠져나가면 큰일인데? 네, 그런 뇌물 피고인들은 모든 피고인들이 다 대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네. 그럼 왜 준 거냐? 그럼 그냥요. 뭐 이렇게 마음이요. 예, 내 마음이죠. 뭐. 예. 그러니까 보통 제일 흔한 거는 달래니까 줬다. 이런 것이고. 근데 가방을 가져와 보면 네. 그게 아마 짝퉁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근데 뭐, 때문에 저기 선량하고 순진한 검사들이 이게 짝퉁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검사님도 그런 거 몰라요. 예. 물론 이제 그 상폭견 단속하시는 검사님들 중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신데 그 검사님이 가서 압수를 해오셔야죠. 그래야겠네요. 예. 검찰은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세게 질렀는데,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른다? 그러면 제일 하기 쉬운 변명 중에 하나가, 그거 통치행위다! 이렇게 변명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만, 혹시 우리의 상상 속에서 했듯이, 백을 샀다라든가, 집값 사는 데 썼다든가, 이러면 통치행위라고 이게 변명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절대 안 되죠. 다른 어떤 정책 결정 행위도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잘못, 네네. 그것도 통치행위가 안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어떤 정책 결정에 관한 행동도 통치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판례에. 심지어 실제로 한번 다뤄진 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지원 의원님이 처벌받으셨을 때 대북송금이요. 대북송금 사건 때 그때 처벌받으신 이유가 현대가 대북 사업의 이권의 대가로 5억 불인가를 줬는데 북한에 보냈는데 그 보내는 과정에서 송금의 편의를 봐줬다라고 해서 외환관리법 이런 걸로 처벌받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건 실제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현대하고 사업을 하게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건 고도의 정책적 행위잖아요. 그렇죠. 고도의 정책적 행위에 수반되는 사소한 그런 편의 제공 행위조차 통치행위로 안 봐줘요. 그렇군요. 빡세졌군요. 예,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통치행위라고 본인이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진짜 없어요. 집을 사고 가방을 산 게 통치행위라. 그런 주장을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고도 남을 그런 주장을 하겠지. 국정원과 군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관진이나 원세훈으로부터 아직 이명박 지시로 댓글을 달았던 진술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나온다면 댓글 단 거는 어떤 식으로 죄가 적용이 되나요? 국정원 직원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정원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치